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오늘 2차 개인정보 미래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정각인데요. 저는 민간의장을 맡고 있는 홍익대학교 황창근 교수입니다. 오늘 지난 2달 전에 뵀는데 뭐 2달이 그냥 쏜살같이 지나가서 또 만났습니다. 오늘 고학수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사무처 우리 여러 이제 그 가무님 다 오셨고 그다음에 포럼 회원님들 이제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일일이 다 소개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은 뭐 저희들 이제 빡빡한 발표 토론 관계상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은 일일이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학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중에 우리 일정이 끝나고 나서 그때 한번 말씀 인사 겸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첫 번째가 이제 김용대 위원님의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살펴본 빅데이터에서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가 카이스트 김명필 교수님의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 활용 이렇게 순서가 잡혀 있었습니다만은 김용대 위원님께서 지금 오고 계셔가지고요. 뭐 저희들 시간 절약도 하고 또 오시자마자 바로 또 발표를 하면 좀 급할 것 같아서 순서를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리 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김명필 교수님께서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발표를 맡은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명필입니다. 제가 준비한 장표가 많아서 서로는 생략하고 곧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포럼에 와 있으니까 우리 미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미래에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이 언제쯤 도달하게 될까라고 하는 질문,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인데 올해 초에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분야의 가장 저명한 탑6 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 2,778명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과제에 있어서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언제쯤 도달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50%의 확률로 인간 수준 인공지능이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연도가 2047년입니다. 23년 남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예측이 부정확할 면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23년 남았다라고 하는 그 전망이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교해서 작년 설문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에 대해서 2060년이 나왔는데 13년이 단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앞서 보여드린 이 그래프는 감마 분포라고 하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시점에 대한 통계 모형으로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본 연구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미래의 인간 수준 인공지능이 언제쯤 도달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통계적으로 답을 해보려면 질문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인간 수준 인공지능을 도달하기 위해서 아주 놀라운 기술 혁신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될 겁니다. 넘어야 되는 산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 설문에 응답한 연구자들마다 넘어야 될 산의 개수가 많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적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런 혁신에 걸리는 시간이 5년쯤 걸릴 것이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선 그래프에서 보면 여기 연한 선들은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전망에 대해서 감마 분포의 그래프를 그려본 것인데 왼쪽 위에 있는 연구자분들을 보면 2050년까지 90% 이상의 확률로 인간 수준 인공지능이 달성될 거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탑6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신 인공지능 전문가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지금의 인공지능 모델 구조가 인간 수준으로 달성하는데 굉장히 가깝게 왔다. 혹은 인공지능 분야에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기술 혁신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것이다. 그 두 가지 효과가 결합이 되어서 이제 2050년까지는 거의 확실하게 인간 수준 인공지능이 도달하겠구나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다른 한편 오른쪽 밑에 있는 분들은 2100년이 되어도 인간 수준 인공지능까지는 못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이죠. 이분들은 두 가지 중에 또 한 가지인 것이죠. 지금의 기술 수준이 인간 수준 인공지능을 모델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적합하지 않다. 그럼 많은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혁신은 띄엄띄엄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견해는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필드 메달을 수상하신 제프리 힌튼 교수님과 얀 레쿤 교수님 이 두 분이 그냥 대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제프리 힌튼 교수님의 인터뷰, 강연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AI 모델들이 우리보다 똑똑해질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고, 반대편에서 얀 레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인간 수준 인공지능에 도달하려면 고양이나 개 수준의 인공지능에 먼저 도착해야 되는데 집고양이가 세상에 대한 이해, 상식과 같은 것들은 그 어떠한 언어 모형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 수준 AI는 많이 멀었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AI 전문가들 사이에 있어서 인공지능에 대한 견해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인공지능에 대한 정책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너무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그럼 AI 연구자들은 미래 AI에 대해서 어떠한 우려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세 가지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는 딥페이크와 같은 거짓 정보 확산, 두 번째는 대규모 여론 조작, 세 번째는 권위주의 통치자들이 AI를 국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려할 만한 시나리오이다라고 많은 70%가 넘는 연구자들이 극단적으로 우려하거나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국제적인 인공지능 규제 논의에 있어서 흔히들 언급되는 멸종 수준의 위험이 과연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수준의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프레이밍 효과가 발생을 해서 이제 연구자들마다 좀 다른 비율을 답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지금 추세대로 인공지능이 발전해 나갔을 때 인류 멸종 수준의 위험에 10% 이상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연구자의 비율들이 38%에서 51% 사이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기술 규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불확실성의 성격이 어떠한 재앙적인 회복 불가능한 비가역적인 손해를 초래하는 성질의 것이다. 만약에 인류 멸종 수준의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전 배려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의 확률에다가 그러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의 손해의 값을 곱한 그 기대값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기보다 이 위험이 너무도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전 배려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어떠한 정책을 펼침으로써 누군가에게 이익이 주어지고 누군가에게 비용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서 편익이 비용을 초과한다면 그러한 정책을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접근법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한 7분 정도 동안 좀 인공지능 미래의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이게 왜 공개된 정보와 이슈와 관련이 되어 있는가? 우리는 공개된 정보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접근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정말 인류 멸종 수준의 위험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면 우리는 인공지능이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서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정당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의 공개된 정보를 이용한 활용에 있어서는 그 결과 재앙적 수준의 위험까지는 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비용 편익 분석에 따르면 된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래의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규범, 사람들의 인식은 어떠한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전화번호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특히 전화번호부 임명편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화번호부라고 하는 책자가 존재했던 것이 2008년까지였습니다. 2008년까지는 우리나라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리스트업을 해서 배포를 했었던 것이죠. 사실은 지금 일부 군 면 단위에서는 아직도 그 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화번호야말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정보이고 그것들을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꺼리낌이 없었던 것이 고작 20여 년 전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20년 동안 공개된 개인정보 중에서 전화번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얼마 전 뉴욕타임즈에 실린 미국 10대 소녀의 그 딥페이크를 이용한 피해 사례, 이 고등학교에서 다른 이제 남학생들이 이 학생 얼굴에다가 이제 포르노그래픽 이미지를 합성을 해서 이제 서로 유포를 하고 놀았다. 그래서 이 학생이 학교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과연 학교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이런 뭐 성추행, 성희롱에 대해서 각 학교들이 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과연 지금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인터넷에 자기의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을 그 어떠한 부모가 허락할 것인가?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의 얼굴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은 꺼려하게 되지 않을까? 어찌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사진을 인터넷에 자유롭게 업로드하는 것에 대한 규범이 향후 20년, 20년 동안 급격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기술적인 해결책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대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는 사람을 찍으면 디폴트가 블러링이 되거나 아니면 얼굴은 삭제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이 사진기에, 이 휴대폰에 내 얼굴이 저장되는 것을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휴대폰에 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휴대폰, 그러한 얼굴 저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지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사진을 찍는 것, 다른 누군가의 음성을 녹음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규범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한편으로는 좀 도발적인 문제 제기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규범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규범 캐스케이드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흡연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입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아마 이 회의장에서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20년 만에 사회적인 규범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경위에서 변화하게 되느냐? 이 그래프에 나온 이 그림이 그런 규범 캐스케이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규범 창업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규범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사회운동 같은 것들을 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는 사회적인 추동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꽤나 많은 사람들이 캐스케이드처럼 폭포처럼 다른 규범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지금 공개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이 학습해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규범 캐스케이드를 한편으로는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변호사님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러한 미래 상황입니다. 제가 2주쯤 전에 그 OECD 엑스퍼트 그룹 on AI and Data Privacy에 거기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회의에서 회의 주제하고 약간 동떨어져 있긴 하지만 토론 시간에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가 모델 컬랩스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인터넷에 자기의 정보를 업로드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면 인터넷에는 어떠한 자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냐? 기계가 만든 것만 남아있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미래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 AI가 인터넷으로부터 데이터를 모아봤더니 다 그게 AI가 합성한 데이터들인 거죠. 그랬을 때 AI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현상, 모델 컬랩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왼쪽은 이미지 넷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찍은 이미지들인 것이고, 이 지금 제가 새로 추가한 데이터라서 자료에는 없습니다. 오른쪽은 AI가 생성한 이미지들입니다. AI는 이미지를 생성할 때 그 다양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이미 인터넷 검색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세 개구리 사진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구글 이미지에서 검색되는 사진 중에 절반 이상이 AI가 생성한 이미지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트릭스 영화에서 보면 이 컴퓨터가 인간을 캡슐에 넣어놓고 에너지를 추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매트릭스의 원래 대본에는 에너지를 추출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인간이 그렇게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도구가 아니니까 에너지를 추출하는 건 좀 이상한 설정인 것이죠. 원래는 기계가 만들 수 없는 인간의 창의력을 추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스크립트의 설정이었는데 그러면은 그게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거니까 중간에 스크립트를 바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공개된 정보에 대한 규범 캐스케이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이제 저희 주된 내용이었었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금 이제 그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민간협의회 제1분과에서 작성하고 있는 공개된 처리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현행보호법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접근은 사전 배려의 원칙이 아니라 비용 편익 분석에 따른 접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첫 번째는 이제 뭐 동의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동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로앤비 판결에서 인정된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동의의 추단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의 판례에서 설치된 다양한 고려 요소들을 이익 형량을 해서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근거에 따라서 여기 지금 위원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요. 작년에 그 어떠한 프롭테크 그러니까 부동산 정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체가 이제 언론 기사 등을 바탕으로 해서 연예인들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한 것이다라고 봐서 이제 15조 1항 위반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적법 처리 근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AI 학습을 위해서 공개된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경우는 이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고 그것이 어떻게 정보 주체의 권리와 형량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이 저희 가이드라인이 목적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AI 개발자들은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이니까 그냥 내가 스크래핑해서 가져다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사업자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것은 우리 법이 허용하는 내용은 아니고, 우리 법은 각 사업자들이 이제 자기의 AI 개발 목적을 정의를 하고, 우리는 어떠한 목적으로 AI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당한 이익인가라고 하는 것을 평가를 할 의무를 1차적으로 부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적이 상당한 것인가, 합리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기준을 넘어서야지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클리어뷰 사건에서처럼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얼굴만 보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다 추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얼굴을 식별하는 인공지능을 내가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상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익 형량의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에서 다른 비교법과 쪽으로 비교를 했을 때 추가되어 있는 요건이 이제 명백성이라고 하는 요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명백히 정당한 이익이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가 남게 됩니다. 물론 누가 보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한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를 상상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이 명백성 요건을 입증하기 위해서 AI 사업자들은 일정한 보호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 위험성이 낮아질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당한 이익 판단과 관련해서 이제 비공개 장소인 사무실에서 이제 그 근로자들의 근무 공간과 컴퓨터 화면까지도 24시간 녹화하는 것은 정당한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본 사례 같은 것들을 참고를 했을 때, 우리는 이익 형량에서 여러 보호 조치들을 일정하게 취해야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다양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들이 가능할 것이고, 그것들이 전부 다 AI 사업자들한테 요구됨으로써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제 그 AI 개발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초래될 수 있는 위험과 비례적으로 이러한 보호 조치들을 취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제 현행 보호법상으로 요구되는 개인정보 처리, 이 공개된 데이터의 처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 시간은 다 썼는데요. 한 2, 3분 정도만 더 써서 저희 슬라이드는 없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 포럼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와 관련된 소송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저작권 침해 소송 같은 것들이 많이 제기가 되면서 과연 데이터와 관련된 보호, 그 권리자들을 보호하는 것과 AI 산업을 육성시키는 것 사이에 일종의 충돌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과연 AI 산업과 데이터 관련 권리자들의 충돌인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돈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사업자들은
돈으로 데이터를 사면 된다라고 하는 접근법을 이미 취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작권 문제와 관련돼서 보면 어도비에서 자기의 가장 주력 상품 중에 아닌 포토샵에 생성형 AI 파이어플라이를 탑재시켰습니다. 이미. 그러면은 파이어플라이가 생성하는 이미지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도비는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미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났거나 아니면은 명백히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 저작물들만 가지고 AI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어플라이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래서 어도비가 이 파이어플라이에 대해서 돈 내고 쓰는 기업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IP 면책을 제공해 주기까지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어도비사는 파이어플라이의 출력물이 제3자의 특허,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모두 인덴니파이 해줄 것이다. 면책시켜 줄 것이다. 자신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용자들이 고의적으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파이어플라이를 사용하는 것까지 인덴니티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그냥 직접적으로 그 출력물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도비에서 이런 면책을 제공하니까 작년 말에 MS에서도 코파일럿 이용자에 대해서 IP 면책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구글도 뒤이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의 데이터 권리 보호라고 하는 법제도 강화가 시장에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은 빅테크 기업들은 자기의 자본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소싱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 다른 스타트업이나 기업 연구자, 대학 연구자들의 데이터 소싱이 어려워지는 한편으로는 이제 반경쟁적인 효과가 초래될 위험성도 우리가 관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게 반드시 공개된 정보의 보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보호에 있어서 드러나게 되는 굉장히 풀기 어려운 딜레마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래 이제 발표 자료도 아주 훌륭했고 또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 내용도 아마 여러분들 이따가 이제 많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AI 데이터 이제 이용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해결에 이제 세우는 하나의 이제 방법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들으면서 특히 이제 미래사의 새로운 규범을 형성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이제 규범 창업자라는 창업가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고 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뭐 법률가를 포함해 가지고 규범을 이제 다루고 또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좋은 발표 아주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김용대 교수님께서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살펴본 인공지능 시대와 데이터를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여기 조금 이제 늦게 오셔가지고 혹시 좀 호흡을 좀 가다듬으시라고 저희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요즘 대중교통이 분산이 크네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주제랑 제목을 조금 바꿨는데요. 하여튼 저는 서울대학교 통계과에 있는 김용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개인정보 미래 포럼에서 이렇게 발췌해달라 그래서 뭘 고민할까 하다가 제가 왜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슈가 왜 생겼는지 저희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전에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생겼는지 데이터라는 건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데이터는 한 3,000년, 4,000년 되는데 왜 최근에 와서야 이런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생겼고 그 얘기를 이제 빅데이터로 풀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근데 인공지능을 하면서 무슨 문제가 더 생겼는지 도대체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발표해 주신 교수님이 너무 전문적으로 해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고 제 강의는 그냥 쉽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데이터와 빅데이터 좀 말씀드리고요. 빅데이터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세 번째는 인공지능에선 새로운 개인정보 이슈, 빅데이터 시대가 아닌 인공지능 때문에 생긴 이슈가 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와 빅데이터. 데이터 앞에 빅자가 붙여서 빅데이터가 되니까 이제 데이터가 커진 거죠. 단순히 커진 것만 갖고서 새로운 이슈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과연 질적으로 달라졌느냐, 그리고 그 질적으로 달라진 것 때문에 왜 이제 개인정보 이슈들이 생기느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탄생이라고 하면 보통 국가의 탄생과 같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생기면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모을 때는 왜 모았냐면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데이터를 모은 게 아니고요. 좀 심하게 말하면 국민을 착취하려고 모은 거죠. 세금 걷고, 죄송합니다. 이런 데서 착취라 그러면. 징집하고, 뭐, 이런, 이제, 국가를 위해서 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국가에서 주로 했던 건데요. 이것이 큰 변화가 생기는 게 이제, 여기 이제 국민을 위한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이제, 18세기의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이제 인권이라는 개념이 높아지면서 국가의 책무 중에 하나가 국가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을 위한 이제 정책을 펴야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실업률 또는 우리 전염병 같은 거 통계 이런 것들이 다 이때 나왔던 거고요. 아마 통계청이라는 개념, 우리나라의 통계청이라고 있죠. 통계청이라는 개념도 이때 나왔다고 우리가 보여지고요. 사회통계 개념이라는 것이 확산됐습니다. 이때 이제 국민을 위한 데이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이거 국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어떤 정치에 정책 방향에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가 사회과학적으로 나왔다가요. 큰 변화가 이제 19세기에서 이제 과학에서 데이터가 이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특히 데이터로부터 과학적 컨젝처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만들어냈던 게 이제 생물학인데요. 특히 유전학에서 가장 많이 나왔죠. 19세기에 유전학이 굉장히 큰 이슈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제 1950몇 년인가에 그 왓슨이 DNA 구조를 이제 전자혁명으로 찍으면서 이 논란이 끝이 났지만요. 그 이전에는 데이터로부터 모든 게 디베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전학에서 데이터가 쓰였고 이 당시에 또 사회과학에서도 이 사회의 발전이 데이터로 설명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캐틀러라는 사람이죠. 하여튼 여러 가지라는 사람이 이제 사회과학에도 데이터를 사용하게 됐고요. 하여튼 데이터 과학의 시대로 왔습니다. 제가 이 과학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엉터리로 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썼냐면은 자기가 가설을 만들고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자기 가설하고 틀린 데이터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설에 맞는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발표하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게 하도 횡행하니까 이제 과학 내에서도 이제 반성을 하면서 생긴 게 반영은 제가 전공하는 이제 통계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통계학은 19세기에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통계학은 과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학하는 사람들이 너의 가설을 데이터로 증명하려면 데이터 어떻게 모아야 되고 어떻게 실험해야 되고 어떻게 분석해야 된다를 모은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계학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통계학과가 생긴 연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통계학과가 생기고 제가 통계학자로 이제 저는 성장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제 일이 하나 벌어진데 바로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198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 한 건데요. 이 문제죠. 뭐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문제죠. 슈퍼마켓에서 기저귀에 같이 잘 팔린 제품은 뭐 이제 장난감 사탕 과자 맥주 하면 다 장난감 사탕 과자라고 했는데 맥주죠. 저 이건 근데 사실 이건 알고 보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저귀 사러 가는 사람이 남자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님은 애 봐야 됩니다. 애가 어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맥주가 나오고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바뀌냐면요. 데이터가 처음으로 비즈니스에 들어옵니다. 산업에 들어오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현재 이제 빅데이터까지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이게 당황스럽다고 하냐면요. 이건 사실 통계학의 영역은 아니었어요. 통계학이란 거는 과학을 어떻게 하냐는 사이언스였고요. 이거는 통계학 영역이 아닌데 이제 같은 데이터로 보고 뭐 너는 안 하냐 그래서 여기가 또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들도 많아서 제가 여기 뛰어들어서 이제 데이터 마이닝부터 제가 이제 통계학자로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데이터가 잘 쓰여서 뭐 여러 회사들이 돈도 많이 벌고 뭐 하여튼 데이터가 중요한 그 산업 발전의 원료로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이 느닷없이 빅데이터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굉장히 혼동이 된 거예요. 빅데이터도 산업에 쓰이는 것 같은데,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만 해도 벌써 이미 데이터가 커져 있거든요. 빅데이터 이전에 데이터베이스 학회 중에 가장 좋은 학회 중에 VLDB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발음이 안 좋지만 Very Large Database예요. 학회 이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데이터베이스 학회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빅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는 요게 구글의 이제 레리 페이지랑 브린 세리게인데 요 사람들이 제가 이제 빅데이터의 저는 창시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빅데이터 시대로 진입했는데요. 이게 아마 이제 이 구글이 나오니까 20세기 후반이겠죠. 이제 21세기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데이터 마이닝과 빅데이터가 도대체 차이가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빅데이터는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거고 데이터 마이닝은 기존에 하는 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는 이노베이션, 데이터 마이닝 이노베이션이라면 빅데이터는 리볼루션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했는데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도대체 데이터가 어떻게 데이터가 바뀌었길래 데이터 마이닝 시대는 이노베이션밖에 못했다면 빅데이터 시대는 레볼루션이 가능했느냐?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빅데이터 그럼 제가 이제 데이터 마이닝의 시대의 데이터는요.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한 모으는 데이터다 이런 겁니다. 인류가요 데이터를 모읍니다. 근데 이제 우리 특히 저 같은 통계학자들은 큰 오해하는 게 있어요. 회사나 기관이나 이런 데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걸 꼭 분석하려고 모은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인류가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모은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게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그 이전에는요 다 데이터를 모으는 목적이 있었어요. 국가는 징집과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모았고요. 은행은요. 여러분 은행에 여러분들 주소도 알고 뭐 전화번호도 알고 그거 다 뭐냐면 결제하고 고지서 발급하고 그런 걸 모았죠. 제조업 회사는요. 제조업 회사들은 뭐 이렇게 물건을 만들면 다 데이터를 모읍니다. 그 왜 그런 거예요? 원가 계산해야죠. 원가 계산해 갖고 세금 내야 되는 거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 시스템들이 있었고 그거가 커지면서 옛날에 손으로 모았던 걸 이제 IT가 발전하면서 이제 시스템으로 모으기 시작했고 그게 ERP라는 거가 대표적인 시스템이죠. 그리고 그거를 분석했더니 옛날에 몰랐던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요. 그런 걸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트라 그래서 BI라는 용어로 많이들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모았고요. 목적을 위해서 모았고요. 그러니까 분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회사를 운영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모았던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좋아지더라. 뭐 이런 것들이 데이터 마이닝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빅데이터 시대는 한 단어가 바뀌는데 모으는 데이터가 아니라 모이는 데이터로 바뀝니다. 이건 어떤 데이터냐면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냥 어딘가에 차곡차곡 모여 있었습니다. 뭐 로그 데이터, 우리 통화 데이터, 뭐 콜센터 데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모으죠. 아까 김 교수님이 앞에서 말씀해 주신 이미지 데이터 이런 거 뭐 분석하려고 모으지 않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자기 자랑하려고 모으는 거지 뭐 그걸 무슨 영업하려고 모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누군가든 전혀 모을 생각이 없었던 게 모이고 있어서 차곡차곡 모이고 있는데 이 모이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누가 이제 구글 같은 데서 했겠죠. 했더니 뭔가 남들이 모르는 게 나옵니다. 이게 새로운 지식의 발견이고요. 이게 모이는 데이터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그러면 모으는 데이터는 새로운 게 없고 모이는 데이터는 새로운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아까 안 들어오시잖아요. 제가 각색된 예제 하나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제가 이제 요거 자주 써먹는 예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알려고 하거나 또는 우리 국민이 뭘 원하는지 알고자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베이를 합니다. 많이 하죠. 이번에 뭐 선거 전에 엄청 서베이했죠. 물어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SNS에 올라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하죠. 의견들을 보죠. 제가 처음에 이제 통계학자로서 이 빅데이터를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 SNS 쪽의 데이터는 데이터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저희 통계학에 보면 이런 얘기했죠. 뭐 통계학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지만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그래서 데이터가 엉터리면 결과도 엉터리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하려면 좋은 데이터를 잘 모아서 분석해야 돼. 이렇게 배웠는데 이 서베이 데이터가 굉장히 좋죠. 일단 전문가들이 뭐 표본 디자인도 하고 또 전문가에서 인터뷰도 하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듭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SNS 보시면 엉망이죠. 뭐 일베도 뛰어다니고 욕도 난무하고 굉장히 편향된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빅데이터 연구할 때 이제 오른쪽은 저 데이터도 아니다. 그래서 저걸 연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퀘스천을 많이 던졌는데요. 제가 바보 같다는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 얘기를 약간 각색한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어느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점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프랜차이즈점이에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프랜차이즈점이고요. 거기서 신제품을 개발했는데 고급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고급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죠? 여러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레시피 되게 쉽습니다. 얼음 넣고 에스프레소 투샷 물이죠. 그렇죠? 그 별거 없어요. 그게 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고급을 붙인 거예요. 뭐가 고급일까요? 요거 이제 제가 이런 거 질문하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뭐 원두가 고급이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가 조금 없으신 거예요. 왜냐면 원두를 그 프랜차이즈 굉장히 큰 프랜차이즈점에서는요 고급 원두는 물량을 댈 수가 없습니다. 예. 뭐 매니아한테 몇 잔을 팔 수 있지만 뭐 수만 잔씩 수십만 잔씩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두는 그냥 보통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얼음 고급이 있었죠. 요 고급일 수 있죠. 근데 요 고급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드신 분들은 물을 고급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물에 대한 원래 정수기 물 떠주면 수돗물. 근데 이제 그거 우리나라 국민들 요즘은 들고 가는데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 수돗물에 대한 굉장한 이 의심이 많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딱 시키면 얼음에 에스프레소 투샷 넣어주고 물을 안 넣어줘요. 그다음에 에비앙 물을 딱 줍니다. 네가 먹어라. 뭐 피지 물을 줘도 되고요. 비싼 물을 딱 줍니다. 그럼 자기가 타서 먹는 거죠. 성공할 것 같죠. 그럼 이거를 이제 개발하신 분들이 개발할 때 이런 좋은 아이디어였을 때 무엇을 가장 고민했느냐? 뭘 고민했을 것 같습니까? 고급자가 붙으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 가격입니다. 경제 경영에서 가장 나오죠. 고급자를 붙이려면 도대체 가격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보통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5,000원이나 치면 이걸 6,000원에 할 거냐? 9,000원에 할 거냐? 뭐 이렇게 갖고 엄청 서베이를 해요. 그래서 서베이를 엄청 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학 전문가분들, 경영학 전문가분들이 와서 정합니다. 그래서 7,500원에 정해졌어요. 나갑니다. 안 팔려요. 그래서 5월에 출시했다 9월에 이제 시장에서 철수되고 아마 그 TF 하신 분들은 이제 경을 쳤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그 만드신 분들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그게 고급은 안 됐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그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지금 전국적 프랜차이즈 가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다른 일로 요거 SNS를 요걸 뒤져봤어요. 요거를요. SNS 뒤져봤더니 그 고급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대한 평들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다 좋아해요. 이게 뭐 물을 에비앙 물을 먹으니까 너무 좋아. 다 이게 순수하고 좋아. 그런데 끝에 가서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근데 왜 커피가 맛이 없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커피 원두하고 에비앙 물이 이게 보통 물이 아니거든요. 미네랄이 좀 달라가지고 거기에 잘 안 맞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원두만 바꿨으면 돼요. 에비앙 물에 맞는 원두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 example을 주면서 왜 그러면은 처음에 TF들은 그렇게 많은 서베이를 했는데 왜 맛에 대해서는 몰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모으는 데이터의 문제점입니다. 서베이는요, 안 물어보면 대답 안 합니다. 서베이는요, 서베이 문항을 만드신 분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이죠. 새로운 거를 만드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게 모으는 데이터입니다. 반면에 SNS는요,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네가 커피 맛이 어떤지. 그냥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모이는 데이터입니다. 거기에 something new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빅데이터의 시작의 개막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빅데이터를 보시면 항상 뭐 외부 데이터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무 데이터나 끌고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목적과 관련 없이 모였던 데이터를 다 모아서 분석했더니 이제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거고 그걸로서 많은 이제 성공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이슈가 더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개인정보 이슈를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 마이닝 시대만 해도 개인정보 이슈가 별로 없었다고 봐요. 이미 우리가 다 모아놨으니까. 그런데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는 이 모이니까 데이터를 모이니까요. 막 아무데나 데이터를 막 일단 모아놓고 보니까 이제 개인정보를 막 모은 거죠. 보니까 그걸 분석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이슈가 생겼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는 현재 개인정보 이슈가 이렇게 생기는 이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빅데이터 시대에 어떤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생겼냐는데 간략하게 제가 이제 서베이한 뭐 언제 터졌나 이런 거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게 뭐냐면은 왼쪽이 뭐냐면은 이제 공공 데이터 개방법에 의해서 저기 병원에서 개인정보 다 지우고서 이거 오픈한 데이터입니다. 이걸 갖고 이제 의사들이 쓰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뭘 했냐면 오른쪽은요. 미국에 가면 동네 신문이 있거든요. 우리 동네 신문에 보면 부고가 나죠. 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어떤 사람이 요걸 모아다가 오비추얼을 모아다가 이쪽 그 가명화된 데이터랑 싹 합치니까 누군지 알아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가명화해도 잘 알아낼 수 있다는 예제를 보여준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건 여러분 모바일에서 OK 누른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훔쳐가느냐를 보여준 그림인데요. 왼쪽이 여러분 데이터 모으는 앱이고 오른쪽이 이제 그걸 제3자 동의하면 이제 3자한테 데이터 주잖아요. 얼마나 많이 가고 있나 이런 걸 보여주는 그림인데 좀 뭐 2015년입니다. 그다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 넷플릭스에서도 이제 넷플릭스 경진대회하고 해서 하고 2차 했는데 넷플릭스 데이터와 IMDb라는 데이터 공공 데이터를 합쳤더니 뭐 철수가 뭐 포르노를 봤더라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중단되는 사태가 일었었고요. 이게 또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흥미로운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뉴욕시에서 이것도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무슨 데이터를 개방했냐면 택시 운행 기록을 이제 오픈한 거예요. 근데 택시라는 거는 그냥 뭐 몇 시에 어디서 손님 태워서 어디로 갔다 그것만 있잖아요. 뭐 몇 명을 태웠는지도 없고요. 그냥 어디에 태워서 어디에 갔고 페어는 얼마였다.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데이터 갖고 파파라치가 이 영화배우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파라치가 저 왼쪽에 있는 남자 딱 찍었더니 몇 시에 택시 탔잖아요. 그 어디 가지를 안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다른 여배우 집에 간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걸 뒤져가지고 결국 이게 신문에 나가지고 큰 이슈가 됐던 문제인데요.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게 악의를 갖고 있으면 생각보다 쉽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제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홈플러스 있었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저는 홈플러스 사태를 보면서 이걸 중요한 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여기 가격이 참 나는 이게 시장 가격 처음인 것 같아요. 개인정보의 가격이 얼마냐 물어보면요. 전 이걸 들이댑니다. 이게 몇 명이죠? 2,400만 건 모았더니 231억입니다. 생각보다 비싸죠. 여러분 아마 이거 안 보시고서 개인정보 뭐 주민번호 뭐 이거 2,400만 건이 얼마 주고 살래 그러면 뭐 100만 원입니다 보통. 아니면 5천만 원 뭐 끽해야. 근데 보시면 231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우리가 일반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시장에서 말을 안 하지만 그걸 잘 보여주는 예제 같습니다. 페이스북도 개인정보 유출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는 그럼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는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이제 방점이 찍혔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 준비해봤는데 앞으로 포럼에서 계속 이걸 발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는데요. 뭐 변환도 하고 변환이라면 이제 가명화 처리, 익명화 처리가 가장 쉬운 방법이겠고요. 디퍼런셜 프라이버시에서 모형 결합도 하고 뭐 연합학습도 하고 뭐 이런 뭐 복잡한 것들인데 제가 이걸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그다음은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또 하나의 툴이 되는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이 프로세스가 조금 다른 빅데이터를 이용한 어떤 프로젝트들보다 조금 달라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이슈들이 나옵니다. 뭐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전반적인 인공지능 학습 프로세스 알고리즘인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건 한번 다 아실 것 같지만 이제 데이터를 뭐 여기 학습 데이터, 예측 데이터는 나눈다는데 이건 굉장히 학술적인 건데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데이터를 학습 알고리즘에 돌리면 예측 모형이 나오고요. 그럼 예측 모형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쪽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예측 알고리즘에 통과하면 새로운 예측 라벨에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거죠. 이 프로세스로 가거든요. 과거에는 가운데 있는 학습 알고리즘 같은 거는 이제 보통 회사들이 소유하지만 예측 모형, 이것도 옛날에는 빅데이터 지는 데이터 보유하고 분석한 회사들이 보통 갖고 있어서 특별히 모형에 대한 이 프라이버시 이슈는 없었는데, 그리고 예측도 보통은 회사가 했죠. 뭐 마케팅에서 뭐 광고를 추천한다거나 뭐 공정에서 불량률을 한다거나 다 이 데이터부터 시작되는 이 안의 과정, 빅데이터 과정이 대부분이 그 분석하는 회사 컴퍼니 안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만 잘 윽박 지르고 잘하라고 하면 됐었는데요. 인공지능이 저 모형들이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 인간한테 온 겁니다. 우리가 직접 사용하고 우리가 곁에 오기 때문에 생기는 개인정보 문제가 생긴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소스가 원래는 데이터만 있었는데 이제 두 개가 더 생겼어요. 하나가 예측 모형 자체가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예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넣잖아요. 그 데이터가 또 누출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뭐 앞에 데이터, 학습하기 위한 왼쪽에 있는 데이터나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는 이해되는데 가운데 있는 예측 모형에 대한 저게 왜 개인정보 유출 소스냐라고 했는데 1회 때 발표하신 교수님께서 저거 잘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저걸 열심히 설명하려고 슬라이드 만들다가 1회 슬라이드 보고 제가 지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1회 때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측 모형도 결국 데이터를 변화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 데이터 정보가 녹여 있는데 저거를 또 뽑아내더라고요. 특히 요즘 LLM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 컨센서스는 데이터 그 자체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기 예측 모형 중에 데이터가 예측 모형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전문적인지만 nearest neighborhood 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아예 모형을 달라고 하면 데이터를 줘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이후에 나온 알고리즘들은 다 그걸 수식으로 바꿔서 줬는데요. LLM은 수식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생각은 그 LLM의 크기가 데이터보다 클 거다, 사이즈가. 그 얘기 뭐냐면 거기 통으로 다 데이터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큰 이슈가 되고 있어서요. 뭐 왼쪽에 있는 빅데이터 관련된 데이터에 관련된 프라이버시 이슈들은 이미 빅데이터 시대에 많이 접했기 때문에 뭐 새로운 이슈가 아닐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새로운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뭐 개인정보 이슈가 엄청나는데 제가 구글에서 쳐갖고 리스트 뽑아봤더니 2024년에 대성 아이템까지 있더라고요. 막 주주주주주 지금도 계속 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걸 그냥 리스트업 한 겁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빼앗긴 50대가 안타까운 선택도 했다니까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미 많은 디베이트가 돼서 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예측 모형이 유출 소스가 된 것 중에 저는 제일 본 게 이제 이루다 사건입니다. 이루다가 결국 얘가 인공지능이라고 뻥치고서는 결국은 죄송합니다. 자, 이러다가 해놓고서 약간 거짓말 비슷하게 그러니까 과장을 하고서는 실제로는 그 학습 데이터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검색처럼 갖다 쓰니까 거기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제가 알기로는 모텔 이름이 나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제 굉장히 당황했고 그때 신고가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근데 모형이라는 게 데이터랑 비슷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최근에 LLM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하면은 뭐 주민번호도 뭐 유출됐다 이런 기사도 계속 나오는 걸 보면 하여튼 모형 자체가 하나의 개인정보 유출의 소스인데요. 이게 빅데이터에 왜 없었던 이유는 빅데이터는 모형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형이 컴퍼니 회사 안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만 컨트롤했으면 됐는데 인공지능 때는 그 모형이 이제 우리한테 개인한테 오거든요. 여기서 생기는 이제 새로운 이슈가 나온 거고요.
마지막으로 뭐 새로운 데이터 때문에 유출 생기는 건 이건 지금 챗GPT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회사들이 자기네 회사 정보가 여기 오픈AI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챗GPT 못 쓰게 하고 있죠. 못 쓰게 하고 있는데 이건 뭐 대표적인 예제죠. 챗GPT는 안 모으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안 모을까요? 아까 231억이나 됐는데 유혹이 계속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미국 회사들도 이렇게 막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 회사들도 챗GPT 쓰는 거를 막았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인공지능 때문에 생기는 인공지능과 이제 저희가 노는 거죠. 저희가 인공지능과 같이 생활하면서 인공지능에 저희 개인 정보를 주는데 그게 이제 유출될 수 있는 새로운 소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해봤을 때 그러면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있느냐 했을 때 아까 예측 모형 자체가 소스라면 그걸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머신 언러닝형인데 이것도 지난 1회 때 또 그 교수님께서 최 교수님이죠 발표해 주셔서 잘 배웠고 또 많이 배웠고 제가 이것도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머신 언러닝이라서 요즘은 이제 내 정보 빼줘 그러면 이제 거기 정보에서 그 모델에서 빼는 이런 작업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개인 여기 예측하기 위해서 내 정보를 넣었을 때 그 정보 개인 정보를 막는 방법은 이건 대책이 없어 보이고요. 결국 제 생각은 우리나라 이제는 AI 민족주의라 그러나요? 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이 빅데이터 시대에도 있었거든요. AI 뭐 민족주의라 그러나요? 제가 정확한 이름 모르지만 서브린 AI, 서브린 빅데이터 뭐 이래 갖고서 데이터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때는 이제 모든 게 컴퍼니 안에 있어서 회사들만 잘 컨트롤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이게 개인으로 나와서 하여튼 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저 소브린 AI 때문에 여러 사람이랑도 얘기도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큰 이슈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노력들을 봤는데 공론화의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용과 보호의 조화도 필요하지만 연구 및 투자도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연구까지는 되지만 이제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결국 소브린 AI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하면서 제 강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영래 위원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 데이터의 뭐 역사, 데이터,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관계를 그냥 일목요연하게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 같은 뭐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이게 처음에 이제 자료를 봤을 때 이게 아까 그 슈퍼마켓에서 기저귀와 같이 잘 팔리는 제품을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객관식이 있었잖아요. 이걸 보고 넌센스 퀴즈라고 생각을 했는데 넌센스 퀴즈가 아니고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네요. 예, 그게 놀랐습니다. 예. 지금 남은 시간 한 50분 정도 되는데요. 뭐 오늘 발표가 아주 뭐 과학 기술적인 것도 있고 아주 또 데이터나 뭐 통계 같은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 또 법 얘기도 있어가지고 여기 계신 이제 우리 포럼 회원님, 위원님들 그다음에 또 계신 이제 위원회 이제 관계자분들 다 조금은 다 익숙한 부분이 한 부분씩은 다 걸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풍성한 이제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 자유스럽게 손을 드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 발표를 그냥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김보람이 위원님. 예. 예, 그 아까 김병필 교수님한테 따로 가서 여쭤보겠는데, 그 첫 번째 김병필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아까 이제 김병필 교수님께서 이제 미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련돼서 작년에 나왔던 책 중에 이제 데런 에스모글루 책 중에 권력과 진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 단호하게 서론에서 언급을 하고 계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책이었는데
비전 과두기족이라는 말씀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수의 테크놀로지 그 기업들 리더들이 비슷한 세계관, 그다음 비슷한 야망, 이런 비슷한 비전, 미래 모습을 강화하고 독점하면서 권력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회에서 들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 자동화, 감시, 대규모 데이터 수집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공유된 번역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이제 저희가 조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저는 인간의 자율성과 민주주의적인 맥락이 이 프라이버시 논쟁에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김병필 교수님 발표에서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프라이버시라는 맥락이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모든 인권의 맥락에는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인간의 자율성은 결국 민주주의와 연계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떤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이렇게 누락된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 우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사회적 가치로서 보완될 수 있고 오히려 이런 규범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느냐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개인 자체 하나하나의 권리보다 더 고려돼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아까 질문을 드렸고 답을 듣긴 했는데 한번 다시 또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김용대 교수님 그 발표에서 제가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이제 머신 언러닝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듣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AI 모델에서 AI 모델 자체가 이제 데이터라고 한다면 여기서 원하지 않는 사람의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이 모델에서 빠지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능하고 그것들이 실질화되는 것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저희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주셔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역설이라고 흔히들 부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프라이버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물어보면은 다들 중요하다고 설문에 응답을 하지만 또 막상 아주 사소한 이익, 대학생들은 피자 한 조각 정도 주면은 자기의 정보들을 이렇게 쉽게 넘겨주는 그런 현상들을 혹자는 프라이버시 역설이라고도 불러왔는데 과연 사람들 개개인이 프라이버시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개념화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보호법상의 체계인 것인데 그러한 개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처분 권한을 주는 제도를 넘어서서 개개인의 선택들이 합쳐졌을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과연 도출해 왔는가 혹은 더 나아가서 미래에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 대한 더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따끔한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제 발표가 아니라 이제 카스턴스타인이 이야기했던 규범 창업자들이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낼 때 고민을 하는 지점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사람들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빅테크 기업들이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들을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크게 불안하지 않고 부담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어떤 사회적인 규범이 존재하는 사회로부터 또 다른 균형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아즈모글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데이터에 대한 어떤 보상이 사회 전체에게 공유될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가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규범의 굉장히 큰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전환은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이야기로는 현행 법 체계 내에서 그걸 해석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사회운동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머신 언러닝 관련해서는 완전 초기입니다.
제가 저희 학회 제가 이제 인공지능 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저희 학회 이사분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물어봤더니 반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게 어디서 들어봤는데 뭐죠? 막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초기이고요. 그 개념은 이제 정립됐는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필드에 사용될 만큼은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식의 머신 러닝보다 조금 더 프로미싱한 건 뭐가 있냐면은 아웃풋을 컨트롤합니다. 모델을 건드린 게 아니고요. 아웃풋이 나오면 그 아웃풋에서 개인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빼고 주는 이런 방법들이 좀 더 있는데요. 그건 이름을 못 붙일 것 같아서 제가 머신 언러닝이라고 붙였습니다만 언러닝은 아직 학계에만 머물러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뒤쪽에는 잘 안 보여가지고 그냥 누가 말씀하시려면 김병필 교수님이랑 김용대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김병필 교수님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면요. 지금 공개된 학습 데이터 관련해서 데이터를 생성한 사람과 그 공개된 데이터를 가져가서 쓰는 그 두 플레이어에 대해서만 주로 지금 다루어지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럼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관하는 그런 그 공개된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측은 그 플레이어에 대해서는 혹시 논의되는 내용이 없는지, 그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지 혹시 아시고 계신 내용, 논의가 되는 내용 아시고 계신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은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관계는 사실은 그 약관 혹은 그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서 이제 규율이 되고 있는 영역이라서 그 약관들이 사실은 다른 다양한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서 무효화가 되거나 일정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제 그러한 플랫폼들의 약관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예로 이제 예전에 구글에서 지메일에 들어가 있는 이메일 내용을 보고 맞춤형 광고를 보여준다. 이런 서비스를 시도를 했다가 엄청난 저항을 거두어서 받고 결국은 이메일 내용에 기반한 맞춤형 광고는 하지 않는 형식으로 이제 그 마무리가 되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웹사이트들이 사실은 이용 약관을 통해서 그 정보들을 자기 마음대로 수익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 법상의 제약도 있고 또 이용자와의 관계에서의 제약도 존재하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존재하는, 이미 상당한 제약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은 트위터가 이제 X로 바뀌면서 X의 데이터는 스크래핑을 해가지 못하도록 아예 제한을 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책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트위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회학 연구들을 해왔는데 그런 연구들이 다 이제 폐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라고 하는 주체들이 굉장히 지금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이 단지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정책만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좀 문제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도움이 안 되는.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저 카카오에 근무하고 있는 이동규라고 합니다. 저희 우리 김병필 교수님, 김용태 교수님 너무 말씀 잘 해주셔서 많은 걸 배우고 올 때마다 항상 제 개인 정보를 잘 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알면서 많이 배우고 가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뉴욕타임스 보니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술을 축적을 위해서 컨텐츠를 엄청난 수십조, 수조 들여서
데이터를 컨텐츠를 사가 모으고 있다라는 제 기사를 봤는데 이제 아까 우리 김용태 교수님 소버린 AI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이게 저희 그 뭐 주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여기 또 개인정보에 대한 포함된 내용일 수도 있고 사실 뭐 넷플릭스도 이제 저희가 애초에 처음 지금 국내 그 스트리밍 서비스는 지금 사실은 거의 없어졌잖아요. 유일하게 지금 넷플릭스가 이제 우리 한국을 지배한 상태가 돼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게 이제 유럽은 사실 다 없어졌고 근데 뭐 커머스도 지금 이제 뭐 쿠팡 이후로 알리테모가 와서 다시 또 이제 우리 커머스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걱정들이 IT 쪽이나 이제 이쪽에는 고민이 있는 건데 사실은 여기에 소베린 AI가 지금 뭐 모든 신문을 도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랄까 혹은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김용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우리나라 기업이나 이 측면에서 좀 뭐 조언 있으시면 또 기업이 있는 사람으로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 일단 IT 기술은 국경을 뛰어넘습니다. 이게 AI가 이제 알리테무 뭐 이렇게 와서 도미네이트하고 AI도 이제 뭐 조만간 뭐 오픈 AI나 뭐 미국 회사들이 주로 하겠죠. 근데 이게 처음은 아니고요. 저희가 뭐 다 알고 있지만 구글 검색 엔진 구글 그냥 다 전 세계 도미네이트 했죠. 그러니까는 이 IT 기술이란 거는 그런 운명인 것 같기도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그 소브린 AI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태까지는 개인정보 이슈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 검색 엔진을 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사실 검색에도 우리가 정보를 넣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개인정보 이슈를 제기한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단편화된 정보만 넣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챗GPT는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과 개인정보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문제 이슈가 생긴 거고 이걸 이제 현명하게 풀어야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뭐 아직 뭐 누가 얘기한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걸 우리나라가 그러면 구글처럼 놔둘 거냐, 그냥 기업에서 알아서 하고 놔둘 거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미국은 엄청 투자 액수가 엄청나도 저는 최근에 오픈AI가 1경을 투자받겠다 해서 경기 났습니다. 경 보고 경기 나고 드디어 조가 아니라 경이 나왔구나.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 뭐 예산이 600조 정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의 10배도 넘는 돈을 지금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자유롭게 쓰면 좋을 텐데 개인정보 이슈 때문에도 당장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하면 또 국가주의라고 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긴 하지만 개인적인 말씀드리면 저는 국가에서 좀 이걸 투자나 이런 걸 국가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개발은 민간이 하더라도 인프라는 국가에서 깔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을 것 같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무기 같은 거다. 우리가 미사일 사올 수 있지만 국내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국방도 자주 독립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AI는 자주 기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제가 맞춤형 또 답변을 드려가지고 근데 하여튼 그게 하여튼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는 밀고 있는 제 생각입니다. 네. 예. 네. 저는 질문인데요. 김 교수님 너무 좋은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공개된 그 개인정보의 학습 데이터 활용 관련해서 그 전 세계 수많은 사이트에 내 정보가 어디에 공개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정보 주체가 원래 공개하는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만 제대로 컨트롤이 된다 그러면 우리 사회적 자산으로서 많은 부가가치를 산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방법론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김병필 교수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태 교수님께서 오늘 데이터가 얼마나 값지게 사용될 수 있는가라고 이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자산을 이 자원을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다. 오늘 신문 기사에서도 그게 나섰던 것 같은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편으로 저희 김용대 교수님이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긴 합니다만은 많은 데이터가 중요하냐, 고품질 데이터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요즘 점점 많은 연구자들이 많은 데이터들은 이게 한계 효용이 체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1억 건이 있다가 1억 1000만 건이 됐을 때의 1000만 건을 같이 하고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서 잘 정제된 1000만 건의 가치는 사실은 그러니까 고품질 데이터는 사실은 뭐 100만 건만 있어도 훨씬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했을 때 그것의 품질이 얼마나 높은가, 그것이 얼마나 더 많은 AI 학습에 있어서의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공개된 정보의 관점, 문제를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카이스트에 대규모 언어 모형 만드시는 교수님께 한국어 모형이 영어 모형보다 성능이 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뽑아주십시오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의 말씀은 영어는 구글 북스 데이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유수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 수십 년 동안 그 이상 동안 쓰여진 정말 정제된 지식에 대한 책들이 다 스캔되어 있고 그것들이 사실은 AI 학습에 그대로 활용될 수 있는데 한국에는 한국어로는 그만큼 스캔된 책이 없다. 그런데 책만큼 작가가 애써서 잘 지식을 정돈해 놓은 데이터가 없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한국어에서는 충분히 가용하지 않고 우리는 기껏해야 이제 블로그라든지 카페 같은 데서 사람들이 이제 올려놓은 글들이 좀 퀄리티가 높은 수준이라서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교과서 뭐 다른 책들을 쓴 것하고 네이버 블로그 글의 수준, 그 수준 차이 나는 것만큼 한국어 AI와 영어 AI 수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정보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고품질 데이터를 축적을 시켜서 사람들이 한국어에 관해서는 적어도 공공재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두 분 김 교수님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질문이라기보다 이제 학회에서 어떻게 보면 그 기술을 개발하는 어떻게 보면 동업자 같은 입장에서 두 분의 의견에 격히 공감한다는 의미에서 코멘트를 한 가지만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여기 이 김용필 교수님 말씀하신 요 2,400건의 서베이에 저도 참여를 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저도 한 20-30년 있으면은 뭐가 나오겠다라고 회신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뉴욕타임스 기사가 하나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걸 보고 생각이 좀 바뀐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사가 좀 폭로성 기사인데 이제 인공지능 만드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이제 한 2-3년 전부터 인터넷에 공개된 모든 데이터를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위에 다 썼고 더 이상 쓸 게 없어서 유튜브에 있는 그 정보를 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 그레이 에어리어입니다만은 트랜스크라이브를 해가지고 학습을 시켰다. 이제 그렇게 나온 게 GPT 4.0이다라는 기사였고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근데 그 기사의 핵심은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IP 이슈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린 거를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 쓸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첫 번째 좀 놀랐던 거는, 저도 인공지능 논문을 씁니다만 뭐 생성형 인공지능을 전혀 몰라서 이미 GPT 3.0 학습을 위해서 인터넷에 공개된 모든 데이터를 다 썼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나온 논문 중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뉴럴 랭귀지 모델은 데이터를 쓰면 쓸수록 이게 성능이 올라간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데이터를 두드려 박는 건데, 어떤 의미로 따지면 우리 인류가 생산해내는 좋은 데이터의 생성 속도보다
우리가 원하는 인공지능의 성능의 속도, 향상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 기사를 보고 딱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이제 생각을 좀 바꿨는데, 근데 여기서 본질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데이터라는 거를 이제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좀 만져보면서 느낀 거는 이게 대단히 강한 양날의 검이고, 컨트로버스가 있을 수밖에 없고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이런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여기 이제 김영수 교수님께서 규범 캐스케이드라는 멋진 말 쓰셨는데, 그 시점이 와버린 것 같습니다. 강제적으로. 왜냐하면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다 써서 학습한 모델이 3.0이고 이미 4.0이 나온 이 시점에서 미국에서는 당연히 예를 들면 구글 닥스나 구글 시트나 요것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뉴욕타임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유저 어그리먼트를 바꿨다고 실제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가 구글 닥스나 구글 시트에 만든 거를 구글의 AI 활용을 위해서 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우리 입장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프라이버시는 중요하니까 요거를 지키는 게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소버린 AI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라서 뉴욕타임스의 댓글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너무 좀 충격적인 기사라서. 근데 눈길을 끌었던 게 뭐냐면, 야, 우리 이렇게 이 미국에서는 IP 중요하게 여기고 프라이버시 중요하게 여기서 이거 좋은데, 그렇다가 우리가 중국한테 AI 패권을 놓치면 어쩌니? 라는 댓글 짧게 달려 있었고요. 거기에 댓글 엄청 많이 달려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도 아직 못 만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이게 강제로 이 중간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인공지능이 다음 시대 패권을 결정하는 기술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대로 말라 죽는 그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김영도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그 질문에 답변하신 것과 조금은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뭔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전 금융사랑 연구를 해서 되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개인적으로 많이 봤거든요. 데이터 3법 이후에 최초로 이제 개인정보 결합한 것도 제가 처음으로 해봤고요. 근데 정말 노다지가 여기에 있고 대단한 강한 힘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한 상황상 어떤 문화라고 할지 규제라고 할지 뭔가 이게 기업에서 먼저 나서서 뭔가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들고, 역설적으로 그게 뭐 예산이든 뭐든지 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같은 곳이 주축이 돼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요건 마음껏 가지고 해라 라는 게 없이는 이미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은 말석에는 껴있는 느낌이거든요. 전 세계 AI 담론장에 가면 우리나라 탑10 안에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마저 유지가 될까라는 생각이 좀 요새 되게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대 교수님의 어떤 말씀, 약간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코멘트 드렸습니다. 예, 국가가 할 일이 많다는 말씀을 지금 이 두 분이 이제 완곡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또 다른 분? 예, 신민수 교수님. 김익월 교수, 두 분 말씀 잘 듣고 정말 재밌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김병필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이제 기술 규제에 대한 접근법 말씀하실 때 이제 사전 배려 원칙하고 비용 편익 분석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다 말씀하셨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술 규제에 대한 마찰 요인으로 이제 기술 개발 전략이, 기업들의 기술 개발 전략이 존재해서 이 마찰에 의해서 정책이 바뀌게 될 텐데, 우선 기술 개발 전략 중에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기술 결정론이냐 사회 선택론이냐를 얘기하는데, 기술 결정론에 의해서 사전 배려 원칙이 포획된 건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결정론에 의해서 사전 배려는 이미 무시되어 왔고 기업이 포획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결국 이 형량 관점의 비용 편익 분석인데, 비용 편익 분석은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에서 이제 또 하나 기업들이 많이 쓰는 전략이 사회 선택론을 이용하는데, 사회 선택론은 결국에는 개인이 갖는
그 하이퍼볼릭 디스카운트가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작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의 돈 이익이 중요하고 내일의 이익은 뭐 약간 디스카운트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 어떤 변곡점, 그러니까 특히 AI 시대에 이거는 그 약간 패션처럼 지금 되고 있으니까 AI를 이용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뭔가 이득이 있어라는 기본 프레임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 사람들이 개인이 갖는 하이퍼볼릭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클 거라고요. 그러면 결국에 그 AI 수요에 대한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그 변곡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당장의 이익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 비용 편입 분석 위주의 이익 형량이라는 것이 과연 적합하느냐.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이렇게 약간의 패션이 있고 하이퍼볼릭 디스카운트가 큰 AI 분야에서 이익 역량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혹은 패셔너블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히려 이렇게 가면 이게 AI 쪽에 데이터를 쓰는데 굉장히 좀 들쭉날쭉한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기술적인 접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지 않나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유니트당 인크립션을 다 하고 이거를 블록체인에 돌리는데 뭐 블록체인을 돌리는데 이걸 뭐 노드수로 하는 게 아니라 퀄러티로 하면은 그 정보가 이게 탈중앙화에 좀 반대되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퀄러티로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그 노드 하나를 차지해서 그걸 퀄러티 값으로 매긴다거나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 시장 배려 원칙은 이미 어느 정도 포획돼서 쓸 수가 없으니 비용 편입 분석을 쓰긴 쓰는데 이익역량이 갖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익역량도 AI 시대는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기술적인 어떤 규제로 들어가는 게 적당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의 취지를 이제 제 나름대로 그 지금 공개된 개인정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작업들을 지금 위원회에서 하시고 계신 상황에서 이제 그 이익 형량이라고 하는 방식이 과연 이제 적절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 지점을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있지 않고 그냥 명확하게 이렇게 이런 정보는 가져다 써도 된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정보들은 무조건 동의를 받고 써야 한다라고 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AI 기술도 너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AI에 소요되는 데이터에 관련된 환경들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좀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위험에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좀 법적인 수단이 이익 형량을 해서 이제 위험을 평가를 하고 그 위험에 맞춘 안전 조치들이 마련되는 것을 전제로 그 양자를 형량한 결과로서 공개된 정보를 사용하게 하는 그런 식의 제도가 지금 우리 법상으로 가장 유력하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그냥 유일하게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의 활용과 관련돼서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저 패친 중에 한 분이 거지도 반찬 투정을 한다라는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 사실은 아까 데이터가 국경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해외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법을 핑계로 해서 공개된 뭐 개인정보 활용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은 비용 지불을 그러니까 공개되었든 되지 않았든 개인정보 주체에게 하지 않고 공짜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제 패친의 대목이 꽂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특허 같은 경우도 공개되었든 또는 더 기업에서 보호해야 되는 특허들은 이제 기술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공개되었든 되지 않았든 그 특허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지는 않잖아요. 저작권도 마찬가지죠. 공개됐다고 해서 그 저작권을 가져가서 썼을 때 비용 지불을 하지 않는다는 발상이 지금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개인정보 같은 경우도 지금 논의는 그 방향까지는 가지 않고 있지만 공개가 된 개인정보와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 간에 공개되었다고 해서 그거를 AI 기업들이 그냥 뭐 스크롤링이든 어떤 방식이든 그냥 공짜로 가져가서 쓴다는 발상 자체가 조금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김병필 교수님께서 비용 편익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기업들의 속내는 그냥 공짜로 내지는 최소한의 비용을 핑계로 해서 법에 기대어서 또는 우리 위원회에 기대어서 본인 비즈니스에만 도움을 주고 개인정보의 보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리자들한테는 어떤 베네핏도 주지 않는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구상하기 때문에 이런 불협함이 현 시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저는 공개되었든 되지 않든 비용 지불하고 가져가면 훨씬 더 기술 발전이든 더 좋은 방식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김명필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김명대 교수님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형적으로 거래 비용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작권 분야에 있어서 AI 학습을 위해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공정이용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그러니까 창작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견해가 갈리는 것이 이미 창작자들이 일정한 협회를 만들고 그래서 집중관리 단체들이 있으니까 그 단체들이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대리해서 위탁받아서 이제 보상금을 수령을 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이미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불에 대한 거래 비용이 굉장히 낮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보상 의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반대로 말하면 공정 이용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지지하시는 쪽으로 가고 또 반대편에서 보면 그러한 집중관리단체에 의해서 관리되지 못하는 창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우도 결국은 공정이용이 인정되지 못하면 사용을 못하는 것이고 그러한 데이터들을 그러면 전부 다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있는 것이라서 결국은 거래 비용에 대한 평가 그리고 거래 비용을 없앨 수 있는 어떤 거래 방식이나 기술적 방식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평가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개인정보 쪽을 보면 사실은 한 5년 전 정도부터 데이터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19세기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져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대폭 올라갔던 것처럼 데이터 노조라는 것이 생겨서 데이터 생성자들이 집단적으로 협상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생성자들이 그런 바게닝을 통해서 이제 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구조가 생겨날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많은 분들이 해왔지만 사실은 미래에 그런 조직들이 과연 생겨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아직도 퀘스천 마크로 있고 그렇다면은 여전히 개인정보 분야에 있어서는 정보 주체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는 식의 제도가 너무 높은 거래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은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요새 드라마 삼체를 보면 되게 감명 깊게 봤는데 이게 딱 느낌이 예전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또 데이터 활용에 대한 두 중력이 서로 부딪히는 거였는데 AI가 나타나면서 이 세 개의 중력이 등장하면서부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AI는 저는 사실 데이터 쪽하고 같은 쪽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AI는 이전에 이 대립하던 양자 구조에서 제3으로 나타나서 거기서 이제 막 힘을 뿜어내서 이게 양쪽으로 미치는 영역이 지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돼서 이게 오늘 듣다 보니까 그 삼체가 계속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되냐 기존의 체제가 과연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보면 아까 말한 이제 데이터
저 대가 지급 문제 그 부분은 사실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작년에도 그 부분을 재작년에 1차 미래 포럼 때도 아마 그 데이터 환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발표를 그때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가치 측정이나 이걸 어떻게 분배하는지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계속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면서 누구한테 얼마를 받아내고 하는 부분. 그래서 결국 나온 게 거래 비용 줄이려면 그냥 데이터셋처럼 많은 빅테크들이 싫어하는 부분이지만 데이터셋처럼 걷어서 그냥 기본소득 형태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형태. 이게 결국은 거래 비용 최대한 줄이면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에 생성한 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부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삼체가 서로 중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결국 솔루션을 찾아내는 건 지금 아까 말한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한 가치 분배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아웃풋을 컨트롤하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인풋을 컨트롤하는 거는 이제 AI 시대에서 AI가 등장한 아주 강력한 중력장에서는 더 이상 그 부분이 불가능하니, 그리고 우려하시는 바도 크고 인풋을 막아버리면 AI 자체에서 어떤 경영력 문제니까 인풋은 열어주고 아웃풋에서 나오는 문제에 집중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나 계속 컨트롤을 해주고, 그리고 인풋에 기여한 사람은 아까 말한 거래 비용이 작은 형태로 대가를 지불해주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도 들어서 잠시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이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 맡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공감 가는 부분이 많고 이 사실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정보 이야기보다도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되는 것 같아서 지난 시간하고 이번 굉장히 공부하는 심정으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스타트업들도 우리나라 스타트업 전 세계적으로도 이 모바일 생태계가 등장하면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거기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혁신의 기회를 얻었었는데 그 페이지가 한 단계 이제 좀 지나가는 분위기였었는데 지금 AI 생성형 또 범용 AI가 나오면서 지금 많은 스타트업들도 위기와 기회가 굉장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제 지금 AI 관련해서 기존에 열심히 비즈니스와 연구를 하던 스타트업이든 그렇지 않은 스타트업이든 지금 상황에서 상당 부분 이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 초거대 생성형 AI의 특징이 범용 AI라는 거잖아요. 다른 걸 떠나서 그거를 의도하고 만들지 않았더라도 어느 분야에서나 버티컬 AI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지금 그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들은 이제 앞으로 혁신을 만들어서 성장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이 승패가 좀 뻔해 보이는 범용 AI 경쟁에서 이 글로벌 플레이어의 이길 것 같은 플레이어의 생태계에 탑승해서 혁신의 기회를 우리 이제 모바일 생태계가 그랬듯이 그걸 빨리 열 거냐, 아니면은 그동안의 나름의 영역에서 뭐 헬스케어나 뭐 법률이나 특정 분야에서 AI 모델을 개발하고 학습 LML 모델을 개발한 이 나름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가던 이 행보를 계속할 거냐, 그걸로 이길 수 있느냐, 뭐 여기에서 이제 조만간 1, 2년 내에 다들 이제 선택을 강요받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얘기된 많은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새로운 장이 얼마나 열릴지 얼마나 빨리 열릴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가망으로 가는 게 분명하다고 볼 때 우리가 규범적으로 현재 그것이 무엇이 맞느냐는 가치 판단보다는 향후에 어떻게 되는 것이 올바른,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낳도록 우리가 규범과 규제 체계를 가져가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냐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까 김용대 교수님 말씀하신 추상적이지만 국익,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기업들의 이익일 수도 있고 또 저는 이제 정보 주체의 권리를 결코 폄하하거나 이제 훼손해서는 안 되는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 AI 생태계가 가는 게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권리 주체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길인가? 단순히 지금 이거는 현재 규제 체계에서 어긋나고 이거는 포섭되고 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것이 그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 초창기에 기존의 카피라이트 그 저작권 체계가 인터넷 시기에 혁신과 산업 발전과 이용자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해서 나온 뭐 이제 카피레프트 운동이라든지 뭐 CC라든지 저는 카피레프트가 옳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왜 나왔는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데이터 레프트 같은 이렇게 옳지는 않더라도 지금의 그 규범 체계와 앞으로 AI 시대의 규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근본적으로 저희가 잘 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거래 비용 문제도 아까 김병필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많은 스타트업들과 이 혁신을 이어가려는 연구자들이 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혁신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규범과 규제 체계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난번 이번 이어서 이제 이런 주제를 했으니까 아마도 위원장님이 이런 걸 종합해서 뭔가 대안을 내놓으시려고 2연속 주제를 잡으신 게 아닌가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저도 지금 이 AI 스타트업들의 고민들을 좀 더 깊숙하게 들어서 이 포럼에 전달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국장입니다. 두 분 교수님 말씀 굉장히 잘 들었고요. 김용대 교수님 아까 어떤 로우 데이터, 어떤 공개된 데이터가 있고 이제 학습을 거쳐서 예측 모형이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유즈 케이스에서 어떤 이용자의 프롬프트라든지 이용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예측 결과가 나오고 이제 그 세 가지 어떤 개인정보 유출의 원천이 있을 수 있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공개된 데이터라든지 이용자 데이터들은 우리가 종래에 저희들 논의의 주제기도 하고, 약간 특성도 다른 점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보호법 적용을 할 적에 충분히 차이를 감안해가면서 이제 규율 체계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진짜 저 교수님 말씀 중에 인상 깊었던 것들은 우리가 예측 모델과 관련해서 이제 암기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말씀도 제가 듣고 충분히 이게 파라미터나 가중치에서 반복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어떤 내용들이 이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지금 교수님은 이게 또 하나의 어나더 어떤 데이터 셋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모델보다 원천 로우 데이터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큰 데이터일 수 있다 해서 만약 그것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교수님 배경이 있을 텐데 그 말씀들이 이 사실이라면 이 예측 모델 자체도 아까 개인정보 어떤 프라이버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큰 잠재적인 어떤 오브젝트 중에 하나고 이 부분은 사실은 예측 모델의 관리 측면에서 특히 오픈소스 AI 모델의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생각해 볼 점이 좀 많은 이슈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교수님 생각을 조금만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병필 교수님은 우리 인공지능 우리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우리 민간 협의체 1분과 데이터 처리 분과 위원장으로 굉장히 지금 일도 많이 해주고 계신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저 위원회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강의도 굉장히 좋았고요. 제가 이제 조금 갖고 있었던 궁금증이기도 하고 이번에 실태 점검 과정에서도 이제 사업자들의 항변한 부분이기도 한데 AI 모형, 그러니까 학습의 데이터 처리 특성이 종래 개인정보 처리의 관점에서 이게 딱 개인정보 처리로 볼 수 있지 않는 요소들도 꽤 있다. 예를 들어서 클리어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확하게 어떤 이 이미지라든지 영상 속에
그 얼굴 데이터들을 이제 식별 목적으로 처리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 식별성을 가지고 이제 처리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통상의 요 생성형 AI를 위한 인공지능 이제 학습은 이제 개인 식별 목적이 없다라는 점. 이제 이 사업자들은 전혀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서 이게 비지도 학습도 있고 이제 지도 학습들이 있는데 그 인공지능 학습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종래의 개인정보 처리 관점에서 요 AI 학습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 건지 물론 이제 그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하는 것은 이제 많은 다양한 검토점들이 있고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종래의 개인정보 처리 관점에서 비추어서 인공지능 학습을 우리가 이렇게 성격 규명을 할 적에 어떤 요소들을 조금 중심적으로 좀 봐야 되는지,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생성형 AI와 또 종래 그 AI에 있어서의 어떤 그 차이점들이 있는지 해서 조금 두서없지만은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 없어가지고 뭐 혹시 중복되는 거 빼고 간단하게 두 분 좀 답변해 주시면. 1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예측 모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규제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데 이거는 개인정보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공지능 이슈가 있거든요. 공정성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모델을 모니터링하려는 방법도 나오고 지금 나오니까요. 그게 개인정보 이슈도 거기 태워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냥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의가 문제가 되는데요.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해서라고 적혀 있는데 그 조항을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사실은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특히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은 개인정보를 보호해서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생성형 AI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더 많아지는, 사실은 같은 기술인데 평가가 좀 상반되는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 조항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에 따라서 그 법 적용 여부가 크게 달라지게 되는 방식으로 법을 해석하는 것은 좀 일반론으로 바람직한 해석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AI 개발자들은 나는 개인을 식별할 의도나 의사가 전혀 없이 AI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나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안 받을 거야 라는 식의 항변이 과연 우리 법상 허용되는 항변이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좋은 발표 또 좋은 토론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 토론 중에 우리 정부에 대한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주문도 있었고 또 여러 말씀이 계셔가지고 아마 고학수 위원장님이 중간에 아마 코멘트하고 싶은 생각이 많으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무리로 전체를 모아서 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많은 유익한 기회였고요. 아마 말씀하신 분들이 각기 조금씩은 다른 걸 염두에 두고 계셨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정부나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 어깨가 좀 더 무거워진 상태에서 오늘 집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한편 이제 AI 영역에 대한 관심,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중요성, 이런 인식은 다들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우리 위원회가 AI 영역을 굉장히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는 그 자체는 필요하고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자평을 또 합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습니다. 올해 중에 이제 가이드라인 유형의 작업들 쭉 진행하고 있고, 그 이외의 여러 가지 AI 관련된 작업들 하고 그 중에 이제 가장 눈앞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논의된 공개된 개인정보
관련된 가이드라인 지금 뭐 초안 막바지 작업하고 있고 이제 또 그 여러 이해관계자들 또 뭐 피드백을 받고 뭐 이런 작업들 이제 해서 뭐 이제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뭐 이 영역이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보면 워크 인 프로그레스 개념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일 것 같고요. 1, 2년 지난 다음에 보면 너무 그 예전 얘기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뭐 뭐랄까 좀 그 애정을 가지고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영역은 저희가 위원회 입장에서 힘든 점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걸 참조할 거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몇몇 나라에서 대략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수준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정도고 뭐 우리보다 앞서서 고민해서 정리된 이런 식의 자료는 이제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다른 나라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 보면서 아 저기도 우리가 하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나 보다 뭐 그런 정도 차원에서 참고하고 이제 위안을 삼는 뭐 그런 정도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영역이 뭐 정말 이제 글로벌하게 거의 그 비슷한 스피드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뭐 벅차기도 하고 보람 있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뭐 동시에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영역인데요. 뭐 아무튼 이 미래 포럼이 저희 위원회 작업하는 데는 뭐 굉장히 많은 그 도움이 되는 자리여서 또 오늘 다시 한번 뭐 그런 느낌을 받고 갑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또 뭐 역시 이제 유익한 포럼이었습니다. 두 분 발표 아주 잘 들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또 2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이제 그 자리도 뜨지 않으시고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고 토론에 열중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럼을 마치고요. 다음 3차의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수요일 15시입니다. 메모를 좀 해주셨다가 그날 또 다 모두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포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